반갑습니다. 11번 문제 털보쌤 방주환. 반갑습니다. 이 문제 11번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근대사의 문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근대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흥선대원군. 바로 이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쭉쭉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기출 공식을 먼저 좀 알려드리자면요. 가장 먼저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그 시기에 벌어졌던 일들을 갖다가 순서대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순서라는 건요, 이 왜국이 우리에게 슬슬 발톱을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이 흥선대원군이란 인물이 누군지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들 교재 기준으로 오른쪽에 흥선대원군의 그 얼굴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이분이 바로 그 조선의 왕이 아니라 고종임금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죠. 근데 아직 고종임금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분이 대신해서 정치를 해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9번 문제에서 했던 세도정치라는 표현과 비변사라는 기구 기억하십니까? 세도정치라고 해가지고 몇몇 권력 있는 소수의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모습, 특히 비변사라는 기구에 죄다 모여가지고 이끌어 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먼저 이 비변사부터 아작을 내버리고 그 전까지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 가운데 가장 리더였던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거 일단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이 왕권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왕권 강화 정책, 그 대표적인 경복궁 중건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게임 같은 것에도 해봐서 아시겠죠? 건물 같은 거 짓는데 당연히 이 짤짤이 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돈을 무진장 찍어내죠. 특히 당시 통용되던 상평통보보다 100배의 가치를 가진 이 당백전을 갖다가 냅다 찍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돈 냅다 찍어내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이 찾아오겠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백성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렇게까지만 좀 일단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흥선대원군이 나름대로 이 백성들의 삶을 살려내기 위해서, 즉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서원을 철폐합니다. 원래 이 서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규모가 점점 더 커지더니만 전국에 한 수백 개가 깔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딱 47개만 남겨버리고 싸그리 없애버렸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호포제라고 해서 이 집집마다 포를 거두는 제도까지 실시합니다. 아니 이게 왜? 라고 물으신다면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맞물리니까 백성들의 불만도 커지고, 또 반대로 양반들 역시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점점 인기가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최익현이란 인물이 대표로 등장을 해서 그만 좀 하고 내려오십시오 라는 상소가 올라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 최익현이란 인물은요, 나중에도 몇 번 등장하는 분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밑에 나와 있는 그 간단한 양력 같은 것들을 잘 봐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결국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나이도 이제 직접 정치를 할 수 있을 만큼 먹었고, 자기도 이제 슬슬 전문용어로 뒷방 늙은이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쓱쓱 물러난다 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서 그 흥선대원군 파트에서 좀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여러분들 가운데쯤에 안기TV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공교롭게도 흥선대원군에 들어가는 요 키워드들이 죄다 그냥 희응자가 들어갑니다. 흥선대원군 할 때의 그 희응도 들어가고, 이분 본명도 이하응이니까 희응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분이 편찬했던 대전 회통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호포제 역시 희응이 들어가니까 죄다 그냥 흥선대원군 하면 희응 들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암기팁을 한번 쓱 넣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대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요. 대외 정책이라고 해서 이 바다 건너에서 기어들어온 다른 친구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 그 병인박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에 머리까지 척허비 건립, 요걸 일단 순서대로 기억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요 간단하게 그 스토리들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병인박해, 우리 흥선대원군께서 무슨 뭐 천주교 믿고 앉아있어, 죄다 그냥 쓸어버린 그런 사건이죠. 요거에 대해서 열받은 당시 그 쓸어버린 그 사람들 중에서 프랑스 신부가
당시에 물론 살아서 도망가긴 합니다만 이 친구들이 다 일러 바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점프 뛰어서 병인양요 바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누가? 프랑스의 군대가. 당시에 그 프랑스 군대는 이 강화도라는 곳으로 쓱쓱 기어 들어왔는데요. 이곳 강화도를 잘 지키고 있던 정족산성 양언수 장군이 나름대로 이렇게 격퇴를 해 나갑니다. 이렇게 프랑스 군대는 잘 이렇게 도망을 치면서 외교장각 문서 같은 것들에게 쓱쓱 슬쩍하면서 도망을 쳤다. 이렇게까지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물리쳐낸 장면으로서 끝이 난 것이죠. 이렇게 병인양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군대를 격퇴한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당시에 독일도 우리와 수교할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원했는데 흥선대원군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버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앙심을 품었나 봅니다. 오페르트가 당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이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들통이 나버렸던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이 야 이거 양놈들 안 되겠다, 반감이 더욱더 커지던 그 와중에 신미양요 역시 또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 신미양요는 또 갑자기 왜 터졌을까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그 두 번째 거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너럴 셔머노,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 유역을 따라서 이렇게 평양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이때 평양 군민들이 이 제너럴 셔머노를 그야말로 뭐 작살을 내버리는데 이렇게 박살나버린 제너럴 셔머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미국이 신미양요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조선과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프랑스 군대와 비슷하게 이렇게 강화도를 통해서 쓱쓱 기어 들어왔던 것이죠. 이곳 강화도, 당시 광성보를 지키고 있던 어제현 장군이 뭐 분전을 했다, 결상전을 했다, 뭐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리고 신미양요, 이런 것들처럼 이제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선 서양놈들에 대한 정내미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서양놈들과 수교하는 건 나라를 팔아먹는 행동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척화비를 전국에 건립하고 더 이상 외국놈들과 수교하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정치를 펼쳐 나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이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조선이 바뀌어 나갔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뭐 전문 용어 하나만 쓰겠습니다. 뒷방 늙은이가 된 이후에 이 조선이란 나라는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게 애석하게도 우리의 의지로서 주동적인 그런 느낌으로다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옆 동네 또 일본이 쓱 끼어들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875년에 이 운요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듬해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참고로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당연히 불평등 조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한 번에 몰아서 잠시 후 해드릴 것을 미리 좀 약속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개화 이후에,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 우리의 모습 첫 번째 변화, 바로 통리기무화문이라는 이 기구를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갈 준비를 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신식군대, 별기군도 이렇게 쓱 하고 또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는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를 보고 오기 위해서 일본에는 수신사와 조사시찰단, 그리고 청나라에는 영선사, 그리고 또 나중에 일이긴 합니다만 미국에는 보빙사까지 차례대로 파견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여주기 시작을 하죠. 특히 이 가운데서도 일본에 2차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청나라 사람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걸 쓱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온 이 조선 책략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친중국, 일본과 맺고 결일본, 미국과 연대해야 한다, 연미국,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은 청나라의 알선을 통해서 조비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서양 세력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었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하나씩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양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정척사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었죠. 이 위정척사가 무슨 뜻이냐 한 번만 좀 풀어드리자면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악한 것들은 역시 외세, 오랑캐 같은 놈들이란 뜻입니다. 어쨌거나 가장 먼저 이 강화도 조약에서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아까 바로 전장에서 배웠던 최익현이라는 분이 여기에서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분께서는 외양 일체론이라고 해서 야 외놈들이건 서양놈들이건 죄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다 좀 이렇게 좀 꺼지라 그래라.
이렇게 한마디 하셨고, 조미소 통상조약에 대해서도 야 무슨 놈의 미국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서 이만손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영남 지방에 10,000명에 가까운 유생들이 모였다. 영남 만인소라는 내용들로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반대했다라는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위에서 거의 뭐 짬뿌 뛰다시피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 강화도 조약과 조미소 통상조약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운용 사건을 통해서 체결된 이 강화도 조약, 이 두 조약의 공통점을 좀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불평등 조약이자 그 내용으로서 치외법권이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일본이나 미국 이 두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우리의 법정에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각각 지들 나라로 데려가서 재판을 벌이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불평등하죠. 그러고 나서 우리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강화도 조약에선 관세가 없었고 최국 대우도 없었다라는 내용으로서, 그 반대로는 미국은 다 있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약간 어려울 만한 표현, 최국 대우, 이게 뭔 뜻이냐면요, 가장 최고의 은혜로운 그런 대우를 하겠다라는 의미로서 다른 나라와 무슨 조약을 딱 체결을 했다, 그럼 미국이 쓰고 옵니다. 야 왜 쟤네만 해주니 우리도 좀 해줘라 라는 식으로 다른 나라와의 맺은 조약까지 쓱쓱 지들이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좌우지간의 두 조약 모두 무진장 불평등했다라는 사실과 두 조약 사이에 차이점을 특히 잘 기억해서 공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후에 과연 우리 조선은 또 어떤 변화를 맞이했을까,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화정책이 나름대로 무르익어 가고 있던 분위기 속에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빵 하고 터져버린 것이죠. 일단 이 왜 벌어졌는지 당연히 알고 가셔야겠죠. 당시 그 구식군인들이 어마어마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구식군인이면 당연히 신식군인들도 있었겠죠. 우리가 그 전장에서 별기군이라는 이름을 배웠을 겁니다. 바로 이 별기군에게만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자기들한테는 좀 거지같이 대우를 해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월급으로 준 뭐 쌀에는 뭐 겨 같은 것도 섞어가지고 당연히 구식군인들 머리가 아주 돌아버렸겠죠. 그래서 이 구식군인들은 앞장서서 당시 일본 공사관 작살내버리고 별기군으로 이끌던 일본군 교관 역시 싸그리 쓱싹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흥선대원군을 재집권시킵니다. 근데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 흥선대원군이 짱을 먹고 있었던 그 시기에는 별기군이고 뭐고 없었고 우리 구식군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대우해줬으니까 이 흥선대원군을 다시 한번 앞에다가 쓱 재집권시켰다. 이 내용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청나라 군대가 쓱쓱 몰려 들어오더니만은 이 구식군인들 싸그리 정리를 해버리고요. 이 이후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이 내정 간섭에 앞장을 서는 그런 모습으로서 청나라가 조금씩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상당히 또 아주 불평등한 조약들을 계속 맺어 나가는데요. 가장 먼저 재물포 조약 보이십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일본인들 작살 냈으니까 그들에게 배상금 지불해줘야겠죠. 이렇게 재물포 조약을 맺은 이후에 청나라와 어마어마한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당시에 그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 지방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준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그 주인공이었던 것이죠. 참고로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무진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서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 한반도 내륙으로 기어들어왔다, 상권을 장악하기 위함이었다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의 상황을 잠시 좀 볼 텐데, 이때 당시에는 이 위정척사파 말고도 그러니까 외국과 좀 더 열심히 개화를 해나가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개화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서도 양갈래로 나뉘어요. 청나라를 본받아서 온건하게 좀 점진적으로 개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온건 개화파, 반대로 야 일본을 본받아가지고 좀 더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좀 나아가 보자, 급진 개화파. 그 가운데서도 급진 개화파가 정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청나라가 도와줬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하나하나 해나갔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청나라의 영향을 받은 조선 정부가 뭔가 좀 약간 느리막한 그런 움직임으로 개화를 해나갔던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급진개화파들, 그 가운데서도 약간 리더 같았던 김옥균이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결국 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 파티,
현장에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기서 잠깐 그 오른쪽 사진에도 나와 있다시피 김옥균을 잠깐만 좀 알아볼 텐데요. 원래 이분은 그 일본을 본받아서 급진적인 스피디하게 개혁을 해나가자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맨 처음에는 일본 가서 돈 빌려 올게 해가지고 차관 빌리러 쓱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죠. 이때부터 정치적인 입지, 그러니까 입장이 상당히 줄어들었던, 불리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청나라가 프랑스와 한판 맞짱을 뜨러 군대의 절반이 이 조선에서 빠져나간 상황이었거든요. 그 틈을 타서 일본이 또 도와주겠다는 얘기도 하니까 안 되겠다, 까짓 거 한번 해보자. 우정총국 개국 축하 파리 그 현장에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것이죠.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갑신정변은 우리가 3일 천하라는 그런 수식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3일 동안 했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교재 기준으로 오른쪽에 14개조 정강이라고 쭈루루루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런 내용들 한 번만 좀 눈에 익혀 두시면서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군대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 급진개화파의 갑신정변 실패로 돌아가고요. 오히려 더 청나라의 입김이 더욱더 거세지는 그런 결론을 맞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조약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체결이 됐는데요. 한성조약은 일단 좀 가볍게 한 번만 봐주시되 그 바로 밑에 나와 있는 텐진조약,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텐진조약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요, 청나라와 일본 간에 맺은 그런 조약인데, 야, 우리 일단 둘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가자. 그러나 나중에 언젠가 유사시에 사건이 한반도에서 터진다면 모두 서로에게 알리고 동시에 들어와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조약을 끝으로 해서 둘 다 잠깐 이 한반도 땅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 텐진 조약은 불과 10년 후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또 한 번의 불씨가 되니까 그거 한번 눈여겨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라인 맨 밑을 보시면요, 거문도 사건이라는 명칭이 딱 하고 등장을 합니다. 이게 또 뭔 뜻이냐면요, 이렇게 러시아가 슬슬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좋지 않게 바라봤던 영국이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문도를 갖다가 그냥 불법으로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부들러라는 인물이 야, 이거 한반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립을 해나가야겠다. 바로 이렇게 중립화론을 한번 또 이렇게 쓱 던져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전후 관계 같은 것들을 묻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갑신정변 이후에 거문도 사건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핵심 기출 키워드 정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흥선대원군의 업적들 정말 많이 살펴봤었죠. 가장 먼저 비변사를 축소하기도 했고 경보궁을 중건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서양 놈들이 요란을 떨었던 병인양요, 신미양요, 척화비까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서히 문을 열어나가는 그런 개화에 대한 모습들도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직후에는 무슨 통리기무화문도 설치되고 별기군도 만들어지고요. 그 또 이후에는 미국과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조미수 통상조약 당시 있었던 특징들, 특히 최국대우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모군란 파트에서 있었던 무슨 99인들의 불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고, 또 마지막에 있었던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갑신정변에서 있었던 사건들, 특히 김옥균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나중에 등장하는 또 조약, 텐진조약까지 반드시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문제 11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